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8일 오후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곽길섭 선생님을 모셨는데 요사이 명하면은 원코리아 센터 대표, 원코리아 센터 대표시고요. 네. 국정원에서 딱 30년 동안 북한 문제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면서.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곽길섭 선생님 소개를 드리면은 고향은 김천이시고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해서 졸업하시고 건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김정은 연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국정원에 들어가셔가지고 2017년에 퇴직할 때까지 딱 만 30년 동안 북한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곽길섭 선생님 소개할 때 북한 전문가 더 나가서 김정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예. 사실 김정은은 최근에 등장한 인물이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김정일을 이제 주로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당연히 김정은을 다뤘었고 그래서 또 퇴직을 이제 2017년도 해서 지금 북한을 할 때 저는 북한의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제가 평생을 지금 우리 저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한 30년을 그래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북한 문제를 봤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동향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머리나 가슴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안고 사시겠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요즘 일어나면 김정은이나 북한 이런 주제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평소에 어떤 다른 보직을 맡았을 때도 제가 이제 국정원 내부에 있을 때나 해외에 있을 때도 항상 북한 주제를 만일 하루에 제가 생각을 안 하면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몸속에 북한 DNA가 흐른다. 그렇죠. 30년 동안 하셨으니까. 그걸 안 하면은 뭔가를 좀 이상한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북한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북한에 가신 적 있습니까? 천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퇴직을 하고 나서도 지금 제가 북한 문제를 한다는 거는 그냥 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후배들하고 만날 때도 그렇고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제 몸속에는 어떤 북한이라는 게 좀 흐르는 것 같다. 잡 개념을 넘어서서 모아된 잡이다. 어떤 소명의식까지 이야기하면 조금 이제 좀 더 나가는 거지만 하여튼 모아된 잡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북한 문제를 오래 했지만은 북한을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을 어떤 과거의 일이라서 그렇지만 제가 북한도 가서 회담도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생활은 이제 북한을 분석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일에 주로 많이 종사를 했습니다. 우리 곽길섭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김정은이가 말하자면 잠수를 타가지고 나오지 않고 더구나 CNN이 김정은이가 수술 후에 중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터뜨리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을 때 이 국정원 출신 어떤 분을 만났더니 곽길섭 TV를 보라고 저한테 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곽 선생님은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부정하고 우리 김 선생님 나름대로 시각에서 이 사태를 분석하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좀 해주십시오. 우선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제 북한을 평생을 했는데 저보다 더 대선배님들 정말 북한에 대해서 빠꾸미같이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퇴직을 하시면은 현직에 계실 때 너무 정열을 너무 많이 쏘아부어가지고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영어 쓰면 이제 번아웃 됐다. 이제 나 이제 다 불태워버렸다.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김정은 이렇게 김정일 일에 생각하기도 싫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안주거리는 하지만 더 이상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아직 30년을 했지만은 번아웃이 안 돼서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아까 자꾸 이런 방송에서 영어 쓰면 안 되지만은
입에 배서 그러는데 뭐가 된 잡이다. 예. 잡의 이상으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걸 북한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연구도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늦게 공부도 했고요. 예.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자꾸 요즘은 뭐 인터넷 시대인데 유튜브를 해보라 그러는데 사실 공부하고 유튜브하고는 저는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인기도 있어야 되고 또 좀 자극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매일 그런 거를 다루고 이런다는 게 저는 제 인생이 좀 없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예. 뭐 어떤 제 앞으로 60대 생활은 좀 나름대로 좋은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가족들하고 보내고 뭐 그다음에 북한 서적도 좀 나름대로 좋은 글도 쓰고 뭐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러다 그걸 안 했는데 주변에서 워낙 권해서 제가 이제 북한 전문 TV라는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예. 그 만들고 나서 제가 만들 때 생각했던 거는 차별화를 하자. 아, 차별을 했죠. 예. 저는 이제 차별화를 해서 일단 어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존경하시는 뭐조 대표님이라든지 뭐 어떤 김대중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논설위원들이 예전에 했던 그 신문 논설이 아니고 방송 논설 개념에서 북한을 어떤 분석하면서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깊이도 있으면서 어떤 그걸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김정은 사망설을 김정은 건강인상설이 발생했을 때 저는 사실은 어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다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황이 아니고 한 지도자의 운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어떤 이런 논설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하는 데는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월 15일이 어머님 발인 날이었습니다. 김일성 생일날 돌아가셨네. 예. 4월 13일 날 돌아가시고 4월 15일 날 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뉴스를 들을 때 자꾸 건강 이상설 쪽으로만 예. 이게 자꾸 그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코마다 뭐 이렇게 해서 예. 식물인간설도 등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달랐습니까? 저는 김정은이가 평소에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 건 맞지만은 예. 지금까지의 김정은의 심리 구조와 그다음에 최근의 전략적인 행태를 볼 때 요것은 건강 이상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좀 놀래키면서 자기 나름대로 연출을 하기 위한 예. 그야말로 핵미사일 강국으로서 어떤 마침표를 찍고 또 새로운 무대로 등장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그 과정이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는 굉장히 긴 이야기도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요번에 김정은이 금상기밀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건강 문제가 아니고 예. 어떤 김정은이가 어떤 고도의 그 자명을 통해서 어떤 고도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기획 이벤트다. 아, 기획된 저는 거.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정말 좀 제가 이제 좀 뭐 49세 초제도 지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저도 아직 좀 어머니가 뭐 예. 연로하게 돌아가셔서 그렇게는 아니지만 저도 어머님을 내인 입장에서 지금은 뭐 방송할 때가 아니었지만은 예. 아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제 의견을 해서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좀 이런 생각을 팁을 줘서 예, 맞습니다. 누구라도 한번 내 의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확실히 제 걸 보고 그걸 평가를 해주시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해줘서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역시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보시는 그것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뭐죠? 아, 이거는 기획이다. 예. 그러니까 아픈 게 아니더라고 판단했던 단서. 그 딱 단서를 한마디로 하면은 그 최고인민회의를 이틀을 수년시키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면서 이틀을 수년시키면서 4월 11일 날 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을 12일 날, 그게 4월 10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를 아무런 소식도 없이 어떤 이유를 밝히지 않고 연기시킨 상태에서 4월 11일 날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4월
12일 날 공개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건 연출이다 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사라졌다 이거죠. 예, 예. 그 중요한 회의를 한 다음에 예, 예. 사라졌는데 원래 당 정치국 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전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김정일 시대에는 당을 무시하고 성군 노선에서 예. 그걸 했기 때문에 정치국 회의라든지 전원회의를 개최를 안 했지만은 예.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시대에는 당 기능을 정상화했기 때문에 당의 국가체계로 복원이 됐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당 정치국 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일반적인 안건 같으면은 그냥 예정된 수순대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정치국회에 김정은이 참석하든지 안 하든지 하고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 안 해도 되고 또 시정연설 차원에서 해도 되고 이런 순리대로 쭉 가면 되는데 예. 그걸 아니고 최고인민회의를 깜깜이로 해서 이틀간을 미루고 또 정치국에서 제1주제로 코로나의 그 발생에 대한 중장기 대책 문제를 논의해서 국가적 사업 전반을 한번 점검했다는 걸 보고 아 이것은 김정은이가 어떤 예. 이 정치국 회의를 점해서 중대 결심을 어떤 전국 전반을 한번 검토를 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건강이 나쁜 게 아니고 예. 어떤 자명일 수 있다는 것을 예, 이제 알겠습니다. 단초로 잡았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말은 안 쓰죠. 예. 북한에서는 예. 그냥 방역이라고. 방역이라고 예. 하죠. 그게 이제 코로나를 의미하는. 예. 북한에 지금 코로나가 좀 번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1월 달에 북한이 국경을 차단하기 전에 이미 들어왔다. 벌써 북한에서는 신정을 셉니다. 우리는 예. 설날 예. 1월 25일 날 설날을 명절로 치지만 북한에서도 설날을 셉니다. 그런데 신정이 일단 공식적인 설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1월 1일 날 북한에서 11월 말쯤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 있던 체류한 북한인들은 1월 1일 신정을 점해서 많이 들어와 버렸네. 거의 들어왔고 물자나해서 아, 예. 뭐 많은 것들이 교류된 상태였거든요. 묻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네. 벌써 다 들어오고 1월 달에 다 와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퍼진 상태였다. 예. 그래서 국경을 그렇게 일찍 통제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대까지 번졌을까요? 당연히 이제 국경 지역도 서로 군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부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뭐 어떤 첩보를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입장에서 아 이게 벌써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정황 증거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어떤 중국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하고 북한이 국경을 차단한 1월 말까지 그 기간 사이에 많은 중국과의 왕래가 있었고 특히 국경지대는 1300km나 되기 때문에 어느 식으로 밀수도 되고 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그 국경에 있는 경비대들이 다 관여돼 있고 밀수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개연성은 충분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곽길섭 선생님 제가 보고 감탄한 게 거의 90%가 중병설로 기운 상황에서 아주 차분하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일종의 예측을 한 건데 그 가능성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잠수를 타가지고 심사숙고하면서 뭔가 전략적 카드를 낼 건데 그 전략적 카드가 뭘까? 도발일까? 아니면 대화 제의일까? 뭐 등등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면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무슨 정보는 있지만은 김정은은 아직도 젊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젊기 때문에 그런 성인병적 요소는 지금 36살 나이에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재자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또 독재자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갖고 있다. 딱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뭐 일단 뭐 김정은 입장에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대로 초고도 비만이죠. 초고도 비만자고 가족 병력도 있고 뭐 고혈압부터 제가 당뇨병 뭐 심장질환 다 있어서 언제든지 정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한 사람도 뭐 우리나라 같은 뭐 야구 선수가 운동장에 쓰러진 적도 있고 사실 뭐 언제든지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는 환경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쓰러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누구든지 젊더라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김정은이가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뭐 어떻게 해서 쓰러졌다 이런 측면 충분히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저라도 조금이라도 눌러보려고 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단순히 누르라는 게 아니고 저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죠. 근거에서 추론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려는 거죠. 이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김정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건강상 문제는 있지만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 플러스 정말 나름대로 그 의료 체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북한 사회에서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알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해요.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은 몰라서 스스로를 모르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우리도 골골 뭐 100년 산다는 말도 있는데 골골 100년 살고 그런데 아픈 사람들은 자기가 조심을 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항상 조심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이가 스스로 통제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김정은을 쉽게 봐서 아니다. 막 적극적이고 화내고 그래서 금방 쓰러질 수 있다. 저도 그러면 좋겠죠. 많은 한국 사람한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말씀하시네 지금. 예. 그렇지만은 저는 뭐 지금은 안 죽지. 나중에는 언젠가 죽겠죠. 저는 뭐 40대 넘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 예. 저들 돌아가신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을 때는 쇠를 씹어도 위가 소화를 한다 했습니다. 예? 맨날 밤을 새도 하나도 안 피곤한 게 젊은 사람. 예. 그런데 김정은은 유독 죽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김정은을 과대평가한다든지 뭐 옹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김정은을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제가 북한을 다루면서 북한을 다루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신중하죠. 근데 밖에서는 보면은 뭐 금방 죽을 듯이 하고 금방 북한 체제가 무너질 듯이 이야기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김일성이도 82까지 살았고 그렇죠. 김정일이도 69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도 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되지. 왜 36살에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일단 기분이 저는. 자, 그럼 이제 돌아왔습니다. 김정은이가 돌아올 때 5월 1일 노동절날 이 비료공장 준공식에 등장을 했는데 그건 어떤 기획을 했다면 어떤 계산으로 그 타이밍과 장소를 잡았죠? 이제 20일 만에 등장한 그 순천 인비료 공장을 선택하면은 얼마나 김정은도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했겠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선전선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하필 평양 인근의 순천 인비료 그래서 동해안 원산에 될 수도 있고 뭐 군부대가 될 수도 있고 동해안 현재 원산 갈마지구 지금 제1국책사업은 거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행인데 순천 인비료 공장까지 왜 갔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이번에 방송을 4월 18일 날 제가 첫 방송을 하면서 김정은이 선도발 후 대화를 위한 자맹이다. 이 기획 이벤트다. 뭐 이렇게 제가 4월 18일 날 첫 방송을 했었죠. 그렇죠. 그 이후에 제가 한 4번 정도를 결론까지 맺었는데요. 그래서 첫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선도발 후 대화에 저는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김정은은 이번 자맹을 통해서 어떤 지금 핵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고 한국 정부를 정말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약간 지것이 밟은 상태에서 마지막 도발 카드를 최후의 도발을 해서 핵미사일 체계를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화로 나서기 위한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저는 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 미사일 발사장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예. 본래는 그래서 최소한 군부대장이나 이런 데서 미사일을 쏘면서 어떤 안 그러면 뭐 잠수함을 건조했다든지 그런 중공 테이프를 그어서 꺼내야 되는데 그걸 하자. 평양으로 돌아왔다.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어떤 선도발 후 대화의 전략적 카드를 큰 핵미사일 체계를 완성하고 어떤 대화로 나가는 그 틀을 일단 일부 후퇴했지 않느냐. 전략적 후퇴를 했죠. 완전히 접은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그 접은 이유는 저는 자기가 주도하에 금수산 기준까지 충배를 안 하고 어떤 동해안을 하면서 세계 이목을 집중 상태에서 어떤 도발을 할 기획을 했던 것을 어떤 CN이라는 전혀 다른 매체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고 미국의 정찰들이 6대나 떠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도발을 한다는 것은 너무 자극적이다. 자극적이고 반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전략적으로 한번 후퇴해서 자기가 짠 하고 나타 주는 것만 해도
전 세계를 하여튼 할 수 있고, 북한 인민들한테는 그 애민 지도자로 인비료 공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쌀이 곧 공산주의다 이런 게 북한이 이야기하는데요. 쌀을 생산하는데 가장 이렇게 비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특히 영농철이고. 영농철이고. 이러니까 지도자가 현재 지도를 할 때는 그 생산을 더 박차를 해서 그걸 지원해 주라는 그 메시지도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라는 것도 한번 나타내 보고 싶고, 그래서 전략적인 후퇴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도 저는 김정은이가 이렇게 했지만은 어느 타이밍에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매일. 그 다음에 나타난 그 다음날 이 휴전선에서 GP를 향해서 총을 쐈단 말입니다. 예. 몇 발 맞았어요. 예. 고사총으로 쐈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변호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우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언론은 그게 아니다, 의도적이다,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사실 저도 이제 평생을 안보에서 같은 동료들인데, 제가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 대해서 동료였는데 너무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좀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군에서 이렇게 어떤 모든 것을 대비해야 되고, 모든 걸 조사가 끝나서 발표해도 늦지 않을 시점에 우발의 무게를 두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번 군에서 대처를 좀 잘못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안보는 정말 저 표현을 그래서 0.001%에서 대비를 해야 되고 0.001%를 파고드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항상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부서가 국방부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방부가 이번에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도 이제 첩보가 지금 없고,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죠. 저 보안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후배들한테도 일부러 뭐 전화도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전화 주면은 괜히 후배들이 또 뭐 입장도 그렇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전화를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근무한 그런 경험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각자의 역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어떤 도발을 이제 분위기가 돼서 인베르가 현장에 왜 했냐, 종합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분석을 했지만 한 매체를 봤는데요.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저강도 도발이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강도 도발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강도 도발을 선택해서 자기들의 입장이 아직도 굳건하다는 걸 과시하는 거죠. 그걸 과시한다고는 저는 측면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군에서도 자기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를 주고요. 너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주면은 군의 사기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 아닙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죠. 기죽지 말고 할 거다 하고. 그렇지만은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위쪽에서는 또 대응을 못하게 하고. 그럼 본래는 제가 이때 큰 전략적 도발, 그 핵미사일 체계 완성 도발을 하러 갔었는데 그 타이밍을 남겨둔 상태에서는 아주 저강도의 도발을 통해서 다목적 효과를 노리는 도발이 아니었나.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은 지금 한 5일인가 지금 지났었죠.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우발적 도발에 대해 공식 성명을 못 하더라도 어떤 내부 통로로 통해서 이거는 뭐 이런 말이 있을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비공개로 할지도 모르죠. 정부에서 왔더라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첩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루트를 가지고 없는 입장에서 제 추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북한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보다는 어떤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그걸 했지 않느냐. 다른 평가도 많지만 언론을 읽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연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저는 기획을 했지 않나. 뭐 저는 그래 봅니다. 이번에 김정은 중퇴설과 더불어 갑자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사실상 후계자로 이제 굳어졌다. 뭐 당 중앙으로 불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김여정 쪽으로 이것도 뭐 일종 수평적 세습인데 4대 세습이 가능합니까? 저는 지금 오늘 대표님 만나기 전에 지금 원고를 쓰다 왔는데요. 다음 주 제가 월요일에 하려는 방송이 김여정은 후계자가 아니다 합니다. 아, 그래요? 제목이. 아, 그렇습니까?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 사실과 진실이라는 그냥 제 멘트 없이
이렇게 해서 북한의 그 세습 논리에 대해서 한 1분 30초짜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건 예고편이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이야기하려는 거는 이제 거기는 제 목소리도 없고 이제 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월요일 날 방송하려는 게 타이틀이 미리 이야기 드리면 김여정은 후계자가 아니답니다. 그게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요번에 이제 김정은 건강 이상설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한번 정말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신당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보 판단 실패를 했고. 예,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해프닝이 저는 김여정 후계자설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참 재밌는. 저는 요번에 이제 건강 이상설은 제가 기성정결로 해서 4편을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걸로 사실은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는 종료가 된 거고. 그렇죠. 이제 실제적으로 김정은이 나타나서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근데 다음 주제는 뭘 할까 생각하다가 김여정 문제를 한번, 제가 이제 예전에도 김여정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은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근본적으로 한번 다뤄야 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여정은 후계자가 아니답니다. 여자이기 때문입니까? 관리자이다. 관리자. 제가 방송을 미리 다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김여정은 어떤 백두혈통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해요. 김여정은 어떤 지금 현재 그 혈육을 넘어서서 어떤 그 정서적, 정치적 동반자고, 김정은의 또 어떤 백두혈통의 관리자를 지향할 겁니다, 앞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김정은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지금 백두혈통 측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면 계속 그 이야기를 돼야 되는데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저는, 일단 북한에서 어떤 후계 체제 문제가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나면서 자연적으로 되면서 이야기들이 많이 언론 역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됐을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 그전에는 북한에서 후계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거는 그 자체가 불경죄고, 그렇죠. 어떤 걸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장성택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런 사람들이 후계자 야심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만 해도 그 자체가 어떤 틀린 내용이 되더라도 그 듣는 당사자라든지 그걸 듣는 김정은의 입장에 생각하면 굉장히 심리전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북한이 얻은 것도 많지만은 역으로는 그런 화두를 그 북한의 권력층들한테 후계자 문제가 나오고 저는 틀리다고 보지만은 그런 나라가 나오고 그것들이 회자가 됐다는 자체로 그게 많을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은 꿈을 못 꿉니다. 백두혈통만 할 수 있는데 김여정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어떤 아들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들들의 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지금 모색해 나가고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김여정은 후계자가 아니고 관리자로 모색을 해 나갈 것이다. 지금 김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옛날 왕조 시절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조 시절이면은 3살짜리, 4살짜리도 대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습정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만 해도 맞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제가 조사한 걸로 보면은 10대 이하가 13명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13명. 13명이 조선시대 왕 27명 중에 10대가 현종 같으면 8살이 됐고, 우리가 주로 단종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단종은 12살입니다. 즉위했을 때. 현종이 24대였나? 하여튼 현종은 8살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8살, 9살, 이렇게 쭉 옵니다. 12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통계를 한번 보니까 13명에서 27명 거의 절반이죠. 그렇네요. 절반이 10대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렇죠. 왕하고 공생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너무 김정은의 아들들을 11살이라고, 우리 나이로 11살입니다. 김정은 장남이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이야기를 좀 되기 시작할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몇 살까지. 그것도 10대 중반입니다. 그래요? 10대 중반이었습니까? 그때는 김정, 네.
운이라 그랬잖아요. 예, 김정운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김정운이라고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김정은으로 바뀌더라고. 예,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 이제 개명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때 김정일의 일식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자기 책에 책에 서에서 김정운이가 그때도 김정운이라고 했어요. 김정운이가 예. 후계자라고 일컬어질 때가 10대였구나. 10대죠. 이게 후지모토 공식적으로 이제 후계자 수업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뭐 어린 시절부터 장남 줄 때부터 뭐 이제 다 후계자로 하고 이제 그 재앙학 교육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애들을 놓고 바로 뭐 교육을 시키냐 그런 사고를 나는 왕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래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저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해외에서 돌아왔을 때가 20대고요. 20대 초반이고 그 전에 이제 북한을 들락날락 할 때 후지모토 겐지 씨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때 암시를 주고 막 이런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10대 그렇죠. 어느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다른 증언도 많은데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세 아들 딱 보고 그때 이미 결정한 거죠.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나름대로 그게 정상적인 뭐 병은 있었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은 스스로가 지금 고도 비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그렇죠. 숨 헐떡거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일찍 하더라도 그걸 지금 지시해서 한다기보다는 자기하고 김여정하고 논의 정도만 하겠죠. 그렇죠. 여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선생님이 김여정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했구나 생각된 게 3대 세습이 왕조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 우리 식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들이 10몇 살짜리가 있는데 벌써 유고 상태를 계산해 가지고 후계자 운운한다는 게 북한 체제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스스로가 북한 권력층도 그렇고 김여정 자신도 북한 권력층 내의 인물이고 특히 오빠를 성공한 지도자로 만들어야 될 사람이고 그렇죠. 백두혈통이 이어나가게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또 하나 이번에 인비료 공장할 때 그 왼쪽에 오른쪽에 보는 방향에 오른쪽에 이제 김여정을 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분석을 할 때 보면 뭐 박봉주라든지 김재룡을 제치고 그걸 했기 때문에 후계자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데 정말 단선적인 분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리는요. 예를 들면 김정은이나 제가 평소 분석할 때 북한은 극장국가다. 연출국가다. 이 김정은은 정말 총 무대 감독이자 자기가 주연 배우도 하고 뭐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김정일 시대도 그렇고 그 수령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필요한 연출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민민들이 다 같이 호응해서 하나의 극장국가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인비료 공장 그 주석단 모습은 연출한 거다. 그래서 어차피 세계를 놀래려고 깜짝하고 너들 이렇게 한번 놀래주려고 했는데 그게 맞춰서 주석단을 편성했다. 그래서 주석단 그 김여정이 주석단에 앉기 전에 그러니까 뭐 갖다 주고 이런 모습 전체를 화면 보면 있죠. 이게 뭐 이렇게 갖다 주고. 뭐 옛날에 제가 싱가포르 잿더리 그때 싱가포르 잿더리 이번에는 상패 같은 거 줄 때 이런 것도 싱가포르 하노이 갈 때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번에도 뭐 갖다 주고 이런 의전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2인자다. 나중에 모르지만 이제 시간을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근데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석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앉았다. 이거는 연출이다. 저는 이게 분위기를 그렇게 좀 몰고 가려는 김정은의 또 다른 어떤 그 연출이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자신도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거고 주변에서도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함부로 후계 구도를 만들 수가 없죠. 후계 구도는 자기가 지금 내심 이야기하고 김여정하고 이야기는 서로가 제가 정치적 정서적 동반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빠 내가 후계자가 될까 이런 말 못합니다. 못하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는 관계. 그렇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만일에 딱 정리가 되네요. 그런 관계 너무 우리 쪽에서 또 보면은 김여정을 그래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서 지금 준비를 원고를 쓰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곽길섭
안보 전문 TV를 여러분들 꼭 구독을 하십시오. 그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 공부가 되는 또 길게 하시지도 않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짤막하게 하시래요. 짤막한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걸 굉장히 뭐 한 일주일에 몇 분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에센스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곽길섭 TV, 그 다음에 또 천용우 수석 TV, 그 다음에 요새 사전투표 조작설 관련은 이병태 TV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아주 아카데믹한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뭐 쉽다 합니다. 저는 참고로 그냥 안보 그러면 너무 제가 전공을 넘어서서요. 저는 북한만 하기 위해서 제가 평생 한 것만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곽길섭 북한 정론 TV입니다. 안보 정론하면 너무 범위가 넓고 북한 정론. 북한 정론입니다. 북한 정론 TV입니다. 저는 평생을 안보 전선에서 일했지만은 안보는 굉장히 큰 안보입니다. 예. 이렇게 뭐 테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런 게 이제 안보인데 저는 북한을 봤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하자 해서 북한 정론으로 했습니다. 북한 정론 TV, 곽길섭 북한 정론 TV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여정이 후계자가 아니다라는 아주 일종의 폭탄 선언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왜 건재하다고 보셨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진짜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지금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1년 상당히 됐는데, 새로운 이 출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유엔의 대북 제재 플러스 코로나에 의한 일종의 자발적인 자체 제재를 하는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쪽으로 튈 것 같습니까? 일단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국내 총선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남북 관계, 그다음에 11월 달 미국 대선 이런 거를 어떤 계기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래 봐서 이번에 그 4월 11일 날 정치국 회의를 하고 4월 15일 날 그 중요한 금수산 기준 궁전 참배를 건너뛰고 안 나타나서 이제 어떤 자명을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계기를 만들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런 합리적 추론,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저는 합리적 추론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볼 때 그동안의 경험하고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김정은에 대한 심리 구조, 김정은의 그 대전략, 세부 전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어떤 국제 정치 정세 이런 거 보면은 4.15 이후에 어떤 그 4말 5초, 4월 말 5월 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봤거든요. 김정은이 전략적 턴을 하는데. 그래서 전략적 턴을 한다고 자기 걸 버리고 턴을 할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거라는 건 핵미사일 체계 완성은 버릴 수 없는 목표. 그렇죠. 그거에 빠지면은 북한의 김정은은 어떤 정당성에서 문제가 되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전략, 어떤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을 하고 나서 김씨 일가가 영구히 집권하는 나라. 이게 이제 그 김정은이 그리는 큰 세계거든요. 대전략. 꿈도 야무지네. 꿈도 야무지죠. 그러니까 젊으니까 그렇게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얕보지 말라는 게 그런 건데요. 김정은을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 김정은을 얕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인해지기도 하고 정책도 그냥 정말 무시무시한 게 그렇게 고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는 시점으로 봤는데 일단 전략적 후퇴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럼 언제쯤에 이제 또 어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지속되는데 대북 제재를 계속 견뎌내고 코로나 이런 데를 계속 갈 것이냐? 저는 영원히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된다고.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는 이제 방역 수준을 넘어서 어떤 정치, 경제, 외교, 나아가 세계 질서를 바꾸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고 있죠.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일단 그때 작년에 이제 하노이 외교 대참사가 나고
그 미국한테 연말까지 지한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바랐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올해 자력갱생을 넘어서 정면 돌파전을 천명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면 돌파전을 청명하고 새로운 전략 무기를 충격적인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태를 우리가 그걸 허풍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 노선은 당분간은 우리가 뭐 고난의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더라도 정말 풀뿌리를 먹는 아이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을 완성을 하고 떳떳하게 협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걸 하겠다는 것이 기본 전술입니다. 북한에. 그런데 코로나가 덮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대북 제재 국면에서 코로나까지 겹쳐서 북한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 또 그걸 버텨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는 게 북한입니다. 다른 데서는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고 만일 이번에도 총선할 때 코로나 대책을 잘못했냐 뭐냐 가지고 정권이 이래 갔다가 저리 갔다가 총선 방향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 있으면 계속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떤 정권의 위험이 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근데 그런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기가 정권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핵무기 개발 완성을 위한 자력갱생 정면 돌파전을 좀 더 추구해 나가야 될 때다. 당분간은 아직은 그걸 해 나갈 여력도 아직은 자기는 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이럴 때 제가 이래 보면은요. 조선시대 어떤 데도 이래 보면은 그 경신대기근 있지 않습니까? 그 1600년도 이럴 때 보면은. 그때 인구가, 조선시대 인구가 1200만 정도 되는데 그때 한 120만에서 150만 정도가 굶어 죽었습니까? 굶어 죽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경신대기근이, 그 영향이. 근데 그때로 따지면은 인구가 거의 뭐, 많이 보면은 한 20%까지 이렇게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피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이후에 조선이 1910년 망할 때까지 견디다. 한 300년을 견뎠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 무조건 북한이 이제 저렇게 돼서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망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망하고 빨리 자유민주 통일이 돼서 북한이 우리가 하나를 마음껏 살고 저도 그걸 평생을 위해서 살았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실제는 다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요번에 이렇게 해서 코로나 국면이 왔는데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는 그만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인민을 위해 인민이 반은 굶어 죽어도 괜찮은 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게 없어. 우리는 한 명만 죽어도 두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나는 나라지만 거기는 100명, 200명, 10,000명, 2만 뭐 반이 죽어나가도 자기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그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체제에서 장기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핵무력 완성을 과시하는 방법은 ICBM 또는 중거리 미사일 또는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런 걸 쏘아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담을 제의하는 거 이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판단도 틀릴 수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또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제 판단이 다 맞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저는 합리적 추론이라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슨 소리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충분히 제가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게 지금까지 그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온 행태를 핵무기를 올인했다가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고 비핵화 협상에서도 후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국면들을 보면은 충분히 전략적 목표, 대전략에 의한 세부 목표는 올해 정도는 핵미사일 체계 완성입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럼 얻은 게 2018년 일종의 평화공세 이후에 김정은이가 얻은 게 뭐냐? 김정은이가 그 기간 동안에 핵탄두 더 많이 만들고 미사일 능력 더 증강시킨 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공을 했어요. 2년 동안 시간을 벌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별로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뭐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또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북한의 뭐 외화가 갑자기 뭐 한 2배로 늘었다든지 외환 보유고가 늘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김정은이가 별로 얻은 게 없는 거 아니냐 저것도 들거든요. 저는 얻은 게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안 얻고 있죠. 얻은 게 없는 게 아니고 얻을 수 있는데 스스로가 그거를 보따리를 언제든지 달라 그럴 수 있는데 그 보따리를 나중에 더 큰 보따리로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거죠. 그걸 가지고 있다고 그 큰 보따리가 뭡니까? 그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그때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는 국면 2018년도로 한번 조금만 복기를 해보면요. 사실 2017년 11월 29일 날 ICBM을 미국을 사거리를 ICBM을 쏘고 이제 핵미사일 개발 완료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 2013년도에 핵보유라고 명시했지만은 그렇죠. 실제로 계속 이제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탄두에 올려서 멀리 보내야지 이제 완성이 된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2017년도에 11월 달에 그 ICBM을 쏘고 나서 완성을 했다 할 때는 약간 블러핑, 이게 완전하지 않은데 그걸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탄두에 사용하면 아직 해결할 게 많은데 그때 왜 그랬느냐? 왜 일찍 그렇게 선언했느냐? 저는 그게 지금 대표님께서는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데드라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18년도 2월 달에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에서 열리는 상황에서 계속 핵미사일 개발에서는 타이밍을 그 보따리 얻을 수 있는 적기를 놓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11월 29일 날 핵무기 개발을 완료 선언을 했고 그 위에 바로 대화 국면으로 그렇죠.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비핵화 그거를 이제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지만 비핵화라는 거를 우리 특사단이 들어갔을 때 알리면서 그걸 해서 이제 미북 협상까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이 얻은 게 없다 그러시지만은 저는 그 단계에서 일단 미국하고의 1대1로 대결할 수 있는 회담의 역량을 이제 그 갖춰놨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그 이외에 뭐, 나있지만 9.19 합의부터 해서 한반도에서의 정찰 비행 금지부터 시작해서 훈련 금지, 뭐, 한미 합동 훈련 군사 중단, 이래 다 많은 걸 얻었지 않습니까? 얻었죠. 지금 딱 얻으려고 하다 못 얻어. 다른 것들은 순서대로 가고 있었고요. 딱 얻으려고 하다 못 얻은 거는 지금 이야기했던 데 경제적 실리를 못 얻은 겁니다. 하노이 회담 결릴 때는 말이죠. 그때 만약 하노이 회담 때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그 양보를 자기들도 영번 플러스 알파로 해서 말을 했다면 지금 엄청 걸 얻었겠죠. 그때 트럼프가 그때 그 폭로 그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정말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걸 잘못 배띠를 하다가는 자기 정권이 위험할 수가 있겠다. 재선가돼. 그렇기 때문에 안 한 거야. 노디를 택한 거 아닙니까? 그때 만일에 노디가 아니고 배띠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김정은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상황이 안 되고 그 상황이 계속 그 미국한테 양보를 하라고 했지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자기들은 핵미사일 체계는 완성을 해야 된다. 이 타이밍에. 미국 대선 전까지는. 저는 그런 논리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 대화도 섣불리 합의를 안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제의해도 뭐 보건 분야 협력이라든지 어떤 개별 관광이라든지 뭐 철도 협력이라든지 계속 제의해도 이걸 딱 안 하는 거는 더 큰 걸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저는 보는 거죠. 이거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오케이만 하는 순간에 얻을 수 있는 거다. 아주 작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대한민국 정부한테도 당당해지고 얼마 전까지 또 무시하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을 분석을 할 때 경제에 중점을 둬가지고 북한은 경제를 우선할 것이다. 그러면 안보를 희생할 것이다. 이렇게 본 쪽이 있었고 아니다. 절대로 경제를 우선시키지 않고 안보 제일주의다. 자기들 나름대로 안보 제일주의라는 게 핵무력 전강 플러스 그 뒤에 한반도 전체의 적과 통일로 나아가는 이것이 최우선순위다 했는데 결국 이 분석이 맞는 거죠. 북한은 절대로 안보 제일주의, 안보, 이념, 국방 이런 거 경제를 위해 양보 안 하죠. 안보 제일주의고요. 좀 더 이야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설명하게 정권 안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나 싫어하는 게 정권 안보인데요. 정권 안보입니다. 북한은. 북한은 정권 안보. 정권 안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제가. 북한은 김정은을 위한 안보입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안보가 아니죠. 정권 안보네. 김정은 정권 안보입니다. 이게 정권 안보에 대해서 근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대화를 하되 상대방을 똑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안보를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용당하면 안 되죠. 정권 안보를 하는 집단입니다. 저는 김정은은 정권 안보를 하는 거지 북한 주민들의 안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이기주의자죠. 이기주의자고 독재자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말 그거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나라와 나라에 가는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상대국에 대화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안 한다는 거는 뭐 하세월이 될 테니까. 근데 그건 대화를 하되 분명히 그 인식은 공개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심적으로는 우리가 그 인식을 가지고 김정은을 상대하고 북한 체제를 상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대화도 하더라도 그 생각을 버리지 말고 대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제 안보용이다. 예. 아니다. 한반도 공산화 통일용이다. 그렇죠. 두 가지 스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숫자로 치면은 아니다. 체제 유지용이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곽길섭 선생님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다목적용이라고 보죠. 다목적입니까? 이게 그걸 딱 구분하는 사람들이 저는 좀 특이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분들도 다 논리가 있고 다 있지만은 뭐 제가 이게 짧은 시간에 이에 답변을 드리면은 모든 사람들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다목적입니다. 예, 여러 면을 생각하고 하지 국내용이다, 국외용이다, 아니면 정권 안보용이다, 국가 안보용이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선순위는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일단 정권 안보용입니다. 예. 정권 안보가 돼서 제가 대전략 개념을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해서 그다음에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완전한 체제를 만들고 한반도 통일을 해서 그야말로 김씨 일가가 영구히 집권하는 나라. 이게 대전략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걸 나 맞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나 이런 거 동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어적으로 다 해줘. 당강령이나 이런 데 보면 딱 그 표현을 아니, 조선반도의 주체 사상화는 명시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를 하죠. 그러니까 나 적화 통일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죠. 뉘앙스를 내가지고 다 이렇게 설명하게 만들죠. 그게 전국적 분미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조 대표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해석을 딱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적 분미에서 민족이 해방되고 민주주의 혁명을 한다는데 좋은 거 아니냐? 이게 통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북한이 말하는 용호혼란 전술이고 그렇죠. 그걸 뭐 용호혼란 전술이기 때문에 제가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걸 뺄 수도 있는데 안 빼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유 뭐 저쪽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아닐 거야라는 식으로만 한다는 거는 안 될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북한 체제는 적화 통일을 포기하면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구조를 갖고 있죠. 동의합니다. 그렇죠.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지금 김정은 정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을 완성시키고 사회주의 강국을 완성하는 게 북한의 목표입니다. 체제 목표입니다. 그런 쪽에서 만일에 좀 김정은이 그런 데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한다 그러면은 당교하게 김정은 집권한 이후에 이게 김정하고 공동통치할 후계자일 2016년도 당교약을 개정했고요. 그 이후에 김정은이 단독 집권한 2010년에 2번을 개정했습니다. 당교약을. 총 합쳐서 김정은이 권력층에 있을 때 3번을 당교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온사회 주체사상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바꾼다든지 했지만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든지 온 사회에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한다 이런 표현들은 안 바꿨죠. 안 바꾸고 더 강화시켰습니다. 또 핵무력도 들어가 있죠. 들어갔죠. 그것도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경계를 안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안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예. 아니, 북한이 하겠다고 명시를 했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은 지금 아직 능력이 안 돼서 그걸 안 하고 있지. 능력이 갖추어지고 이제 핵보유 강국이 되고 저는 핵보유 강국이 이제 되고 나면은 어떤 군축 협상을 하면서 핵보유 강국으로서 10년, 20년 이제 가는 거거든요. 군축 협상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강성 대국은 안 되더라도 강성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예. 미국을 상대로 하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실 지난해부터 트럼프를 1대1로 만나면서부터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우리 대통령님이 옆에서 보조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데려다 주고 입장시키고 다 했는데 지금은 빠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더구나 작년 여름에 있었던 판문점에서 김정은 트럼프 회담이 우리 영토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손님이 돼버렸다. 제3자가 돼버렸다. 이런 건 세계 외교사에도 전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뭐. 그 모양 자체가. 어떤 정부 쪽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뭐 핵 문제가 미국 간의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그 상에서 한번 빠져주는 것도 뭐 인간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해가지고 빠져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정상 간의 그런 데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같은 테이블 하나 만드는 게 그렇죠. 상식이죠. 그게, 예. 그게 국격인데. 국격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격을 간단하게 포기하는데 절대 북한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죠. 양보를. 상대방이 양보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양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북한은 만약 북한이 그런데 양보를 했으면은 지금 북한 체제 존속이 안 되죠. 예. 예. 그러나 양보하지 않는 정권이기 때문에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예. 하여튼 예. 참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안 게 되죠. 저는 이제 예.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생존이라고 하면은 예. 좀 거창하고 자기 집안의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다 그런 그렇죠. 거죠. 자기 생존, 자기 집안, 그러니까. 그러면 권력을 해서 어떤 그 물려주면서 자기의 이념을 실현하려 모든 진짜는 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인류 역사상 등장한 가장 악독한 정권이고 생존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최악의 정권이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니까 또 하나 눈에 뜨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적화 통일을 예. 왜 하느냐? 한반도 전체의 적화 통일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적대 세력을 없앰으로써 김씨 영구 왕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네. 그게 이제 그거를 위해서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어떤 백두일통의 영구 집권하는 것들을 어떤 유일사상 영도체 이런 데도 집어넣은 거고 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김정은의 꿈은 그 실현 여부를 떠나서 야무지다. 야무지다. 우리가 그 김정은 개별적으로 북한의 그 집권 엘리트들 그 예. 사람들의 그 생각은 과거에도 그렇고 변하지 않고 더 강화되고 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무기체계도 그렇고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100년 갈지도 모른다 하고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사람들은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계속 이념도 강화시키고 그하고 저 군사 무기체계도 핵 미사일 강국으로 발전시키고 다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게 경제난인데 경제난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지금도 달러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도 참고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게 일단 바둑이었지만 아생연후 살타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집부터 확실히 짓고 그 다음에 살살 넓혀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내 포석을 새로 가르쳐줄 테니까 한번 대회로 나와봐. 바둑은 이랬다는 거야. 금방 될 거야. 트럼프가 매일 강조하는 그건데요. 아니죠. 자기는 여기서 기층에서부터 자리 잡고 요것만 지켜도 그렇죠. 전혀 없다. 뭐 그래서 하는 건데 뭐. 자, 그런데 이제 역사에는 돌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11.6 사건 같은 거. 예. 그렇죠. 요번에도 우리 김정은 사망선 할 때 건강 이사할 때 다 그런 것들을 바랬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저 부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예컨대 암살 당한다든지 급사를 해버렸을 때 3대 세습 체제는 끝나는 겁니까? 그걸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제 만일에 이제 김정은을 축출하는 상황이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3대 세습이 끝나고 또 그렇죠. 새로운 뭐 어떤 공화제가 등장하는데 새로운 어떤 정치 권력 체제가 등장한다 하지만 김정은이 이렇게 쓰러져서 죽는다든지 어떤 6.25 사태가 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저는 북한은 공생체입니다. 예. 김정은만 3대 권력 세습을 한 게 아니고 모든 지배층을 넘어서 평양에 사는 것만 해도 요즘은 이제 좀 보내서 옛날에 200만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좀 더 빼서 한 150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200만으로 칩시다. 200만은 평양에서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재밌다. 아무도 못 오는 데를 통행증 없이 그렇죠. 평양을 살 수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안에 200만 사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 다니고
그 아버지 세습 받아서 해외도 자주 나오고 달러도 많이 만지고 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세습 체제네. 세습 체제죠. 3대 세습이 아니라 200만 네. 3대 세습 체제네. 거기인데 대단한 특권이네요. 특권인데 그걸 뿌리치고 새로운 실험을 하겠습니까? 빨리 누구를 하나 대한민국을 앉혀서라도 네. 그 체제를 하면서 자기들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러겠죠. 물론 좀 바뀌겠죠. 조금은 바뀌더라도 예, 근데 그걸 함부로 부정은 못하는. 소련에 보면은 스탈린 죽고 나서 후르쇼프가 스탈린 격화운동 하면서부터 피의 숙청이 없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엘리트 계층 안에서 그 정도의 변화는 있겠지. 이제 과거처럼 안 죽인다. 이제 뭐 그 나름대로 또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완전히 전망하면 그렇지만 익숙해진 모든 게 어떻게 익숙해져 있는가 하면은 어떤 그 김정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른 권력층하고 이래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서 뭔가를 도모를 한다는 게 아니고 한 라인을 통해서 수직적 관계로 뭔가 얻어먹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이제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함부로 누가 나서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할 어렵죠. 그래서 저는 어떤 김정은 유구가 발생하면은 그 한 인물보다는 그 당을 책임지는 당 속의 당 조직 지도부가 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행동을 헤매가면서 어떤 그걸 만들어 나가지 않겠냐 그래 보는 거죠. 북한은 수령이 통치하는 나라지만은 수령을 도운 그게 노동당이고 노동당을 핵심적인 게 당 조직 지도부인 게 당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유고 사태를 대비해 나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래 봅니다. 이 곽길섭 선생은 또 이렇게 퇴임하셔서 김정은 대해부, 그가 꿈꾸는 권력과 미래에 대한 심층고찰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오늘 선물 받아서 대충 봤는데 다른 학자들이 쓴 책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을 30년 동안 온몸으로 연구하신 분의 책인데 제가 지금부터 좀 자세히 읽어볼 생각인데 여기 보니까 이 책을 받으면 항상 이 앞에 서문을 읽게 되는데 서문 속에 아주 재밌는 이 인용문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한스 모겐스 교수가 국제 정치의 비정한 원리를 이런 식으로 요약한 걸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함,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국가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아주 멋진 말이네요. 그러니까 국가안보 문제를 놓고 감상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국가와 국민을 파멸로 몰고 가지 말을 하는 경종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국제 정치를 뭐 조금씩 공부를 하고 이랬지만은 사실 국제 정치에는 뭐 이상주의도 있고 현실주의도 있는데 저것이 이제 안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 많은 걸 봐서 그런지 이상만 가지고 살면은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뭐 이상주의도 반대를 안 합니다. 세상을 선하게 봐서 교류협력이라든지 어떤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뭐 이상주의로 탄생해 있는 게 국제연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제연합이나 이런 기구도 중요하죠. 이렇게 세계의 인도적 차원에서 보고 서로가 하고 이렇지만 실제는 그 이상주의 관점에서 국제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은 정말 거의 뭐 트럼프에 봐서 굳이 트럼프가 아니라도 패권을 그렇죠. 추구했고요. 그렇죠. 뭐 중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 러시아 뭐 다 북한은 뭐 패권이 아니라고 거의 뭐 우리를 적화 통일 노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이상주의 관점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만은 기본은 어떤 현실주의 관점에서 특히 우리 같이 분단돼 있고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하더라도 북한 체제나 이런 데를 항상 안보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현실주의 관점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이제 앞으로 이런 세계가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김정은도 이제 거의 역량을 이념적으로 내부 안정이 끝나고 미사일 체계도 다 갖추고 나면 지금보다 더 나쁜 행동을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김정은이가 지금도 우리를 굉장히 우습게도 보고 막 정말 여러 가지
도발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올해 뭐 몇 개월 후에 아니면 내년, 내후년 어떻게 할지 선의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없거든요.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국제사회는 힘이 작용하는 정글의 법칙이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해 최소한 방해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은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기체계도 될 수 있고 한미 동맹이라든지 전략적 동맹 뭐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가 어떤 판단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 쪽에서 예. 서울에다 저희가. 그런데 이 한수 목에서의 경고를 한국에 딱 적용하면은 한국은 한수 목에서 경고의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북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뭐 민족의 혈맥을 잇고 민족화에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평화 아름다운 이야기만 잔뜩 쏟아넣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불종적으로 나가고 일본에 대해서는 밑도 끝도 없는 반일 종족주의로 나가고 또 미국과는 그 분담금 협상 가지고 치리하면서 아주 치졸한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안보를 그냥 남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말대로 한수 목에서 말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다. 그럼 죽음이 뭐냐? 국가의 소멸이다. 아니면 자유의 소멸이다. 생명 재산이 같이 넘어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참 우리 조갑재 대표님 TV를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우파 중에서도 좀 강성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 해서 오늘 그 이야기 좋은 말만 제가 맞춰서 우리 대표님이나 시청자님만 할 그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평소 안보를 30년 한 입장에서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했고, 지금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저는 더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누가 물어보면은 진보나 보수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류 협력을 해야 되냐 말 것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항상 안보 국익주의자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 머리에는 안보와 국익이 가장 우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 위치에서 30년 안보를 북한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안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데는 보수의 가치, 안 그러면 진보의 가치를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도 이제 양극은 좋아한다 이런 말들이 저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런 정말 새 세대들은 디지털 세계입니다. 민족이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전체가 어떤 정말 국익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경쟁을 하며 삽니다. 우리 남북만 화해된다고 그냥 화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돼야 합니다. 그건 바로 국익적인 관점입니다. 이 국익을 생각을 항상 하지 않으면은 어떤 남북 관계를 우선시한다. 우리 뭐 평화를 빨리 하고 분단이 해결된다. 안 해줄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죠. 분단을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세력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항상 안보 국익주의자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우리 내부에서 어떤 다양한 이념, 민주사회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당연히 하되 안보를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그렇죠. 안보가 무너지면은 모든 게 사상 누각이 됩니다. 안보는 지켜주기 때문에 전부 다 공기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신안보입니다. 신안보라는 건 전통적인 안보 개념이 아니고 전염병이 침공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립니다. 안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의 경제, 일상적인 행동, 문화적인 그동안에 모든 게 깨졌지 않습니까? 북한의 안보에 우리가 휘달린다. 안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 조 대표님은 그런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은 중화 사상을 가지고 언제 우리를 호십침심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 저는 동의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침탈했잖아요. 지금 제가 중국과 그 교류를 막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뭐, 친미주의자다 이런 말을 들어도 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면, 협력도 해야 되지만,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어떻게 전시시키냐. 그를 기반으로 해서
자유민주 통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 후세대들이 자유민주로운 세상에 살면서 통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우리 대한민국 그 모든 세대들이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북한에 대해서 할 말도 하고 또 도와줄 건 도와줄 거 있으면 북한에 도와주고 또 세계가 경쟁할 건 경쟁하고 그래서 미국하고도 정말 어떤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8.15 그때 분단 해방 이후부터 계속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그 사고가 미국 편향적인 것도 충분히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보 국익 측면에서 미국을 재평가해서 안보 국익에 도움이 되면 미국의 다리까지라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중국 혹시 자기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무역법으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중국한테 할 말을 해야 됩니다. 미사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미사일도 못 가지냐? 그렇죠.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 당신들을 노리라 그랬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사드 배치나 이런 거는 중국하고 협의하지 않고 우리 배치합니다 하고 중국에 통보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우리 주권인데. 지금 사드 배치 체계도 그렇고 이러지만 우리가 충분적 국민적 논의가 그래서 이렇게 자유민주의 다양성을 해서 미리 논의를 거치면서 어떤 걸 해서 국가 정책을 하고 어떤 거는 그 국가적 기밀 안보라는 기밀상 청와대 내부나 이런 데서 조율을 한 후에 충분히 국민적 설득을 거치를 가져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금방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할 게 아니고 우리는 만일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같은 거 미리 검토를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에 대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완전한 보장이 안 되면은 최소한 1단계 1년 이후에는 이런 단계까지 우리는 진척을 시키겠다. 그렇죠. 2년 후에는 안 되겠다. 그럼 3년에는 자체 무장, 핵무장까지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놔라. 그렇죠.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처럼 저쪽에서 보복이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보복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대신에 앞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하고 협조하고 관계없다. 사실 중국이 우리 코로나 때 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기들부터 살고 보자. 살고 보자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왜 우리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예컨대 앞으로 1년 안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없애주지 않으면 우리는 NPT에서 탈퇴하고 네. 자체 핵무장을 고려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막 그쪽에 비중되게 언론이 비추면 안 되고 단계별로 다 그 로드맵 우리 자체로 전체로 여당하고 야당하고 다 합의를 하고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그 로드맵이랑 우리 로드맵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드맵은 평화협력부터 시작해서 그 협상 과정까지 다 해서 그 단계 어떻게 되고 다음 단계 어떻게 되고 해서 마지막에는 뭐 NPT 체제에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NPT 체제 그러면 마지막 수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충분히 논의가 돼서 우리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북한한테 이 로드맵과 협의를 해서 북한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조율하고 만들어서 핵무기를 감축시키고 마지막 폐기까지 가는 그것도 오래 끌어서는 안 되고 뭐 그런 쪽으로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 이야기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명쾌하게 요약하면 국익 중심의 안보 외교를 해야 된다 말씀이죠. 그렇죠. 모든 것도 국가 이익 중심이고 그럼 그 국가 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북한에서 국가 이익은 김정은의 이익이지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니까 5천만이 전부 다 최고 존엄으로 사는 나라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국민의 생명재산 자유입니다. 그죠? 네. 생명재산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10조에 들어가 있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가장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정책 펴는 데는 상당히 유연하게 할 수 있던 거죠. 네. 이 목표만 분명하면은 뭐 친중할 수도 있고 반미까지는 갈 필요 없겠지만 미국하고 맞짱 뜰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그럴 필요 없고 미국하고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그렇고 우리 나름대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익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근데 이 국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니까 이런 대혼란이 저는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은 이전에 김정일, 김일성 당연히 뭐 유교를
도발해서 민족 동전에서 뭐 수백만 원 사상자를 일으키고, 뭐 김정일은 뭐 각종 도발을 하고, 뭐 정말 우리 아웅산 폭탄 테러부터 시작해서 칼기 폭파 뭐 여러 가지 이제 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체사상에 의한 자주외교는 아니지만은 그걸 명분으로 걸고 또 특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렇죠. 어떤 그 덩거리 외교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사실 굉장히 독재자고 우리 여러 한반도 적화 통일을 노리고 있는 집단이고 뭐 이런 측면 부정적이지만은 비록 적이지만은 저는 직무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외교를 추행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자존심도 가지고 그렇죠. 또 상대를 역이용하고 이제의도 쓰고 정말 뭐 담담 타타 뭐 타타 담담 온갖 걸 다 해서 외교를 하거든요. 배워야 됩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닥칠 이런 세계는 패권 경쟁 속에서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되고 또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 거의 갖출 걸 다 갖춰 나가고 뭐 얼마 전까지 우리 전 세계가 그냥 김정은이 곧 죽을 것 같이 얘가 곧 뭐 그럼 북한이 망하고 후계자가 이런 세상도 대비를 해야 되면 분명한 거는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전 세계도 패권 경쟁하고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하고 김정은은 또 더 다른 역량이 강화돼서 우리를 더 고강도로 위협할 상황이 있고 협력에 나오더라도 지난번 2018년 때도 봤지만 원포인트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받아먹을 거 받아먹고 또 도발할 수 있고 그 전에 도발을 하고 받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다한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잘하면은 뭐 저도 이제 교류 협력에 나와서 서로 윈윈 되고 좋다. 정말 이거는 순진한 발상입니다. 제가 교류 협력을 막고 이러려는 게 아니고 북한 체제는 모든 개념이 우리하고 이중적인 개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극장국가, 그렇죠. 연출국가라 그랬지만 우리한테는 연출을 정도에 이중으로 상대할 수 있고 기만을 할 수 있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대결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결을 안 하고 너는 그럴 거니까 나 너하고 상대 안 해. 이러면 안 되고 상대해야 되니까. 그렇죠. 상대하면서 그러면 교육도 시키고 너 이렇게 하면 혼날 거야. 이렇게 하면 덕 없어. 앞으로 이런 이야기도 서로 해가면서 하고 정 안 되면은 좀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요. 계속 우리가 우리의 그런 자유로운 사회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또 요구할 걸 다 하고 뭐 정치범 수용소 철폐부터 해서 어떤 뭐 인권 문제 개선부터 해서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로운 그 사회가 우리 내부도 튼튼해지고 북한도 그런 게 스며 들어가고 어느지 모르게 나라가 하나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분리되고 있거든요. 뜻은 우리 지금도 정부에서도 교류 협력을 하자고 뜻은 좋은데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북한은 진행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 그 2년 동안 공백 기간 동안 핵미사일 체계가 그렇죠. 엄청 고도화됐죠. 북한은 얻은 게 있는데 우리는 얻은 게 없잖아요. 지금 예. 우리는 지금 계속 언제나 그렇죠. 뭐 우리는 얻은 게 없고 이렇게 되고 있죠. 문재인 정부는 실추하고 국제적 위상이 실추하고 뭐 등등. 어쨌든 오늘 말씀 들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꼭 그 박길석 북한 정론 TV를 정기 구독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 우리 조갑지 TV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오늘 실제로 묻고 싶은 거는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다음에 또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